썩은 기둥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집과 함께 통째로 태워버려야 하죠. 사기꾼 강 실장은 제 평생의 자부심인 평화빌라를 삼켰다고 믿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명의를 넘겨줬으니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목수는 압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큰 망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틈새 하나라는 걸요. 제가 그놈에게 건넨 건 빌라가 아니라 놈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치명적인 설계도였습니다. 늙은 목수의 마지막 단죄, 그 전율 돋는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고요했던 요새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은 쑤셔오는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의 통증입니다. 70평생 대못을 받고 무거운 석가래를 짊어지며 살아온 훈장치고는 제법 묵직한 고통이지요. 나는 찬물에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응시합니다. 깊게 파인 주름은 내가 지어온 집들의 나이테와 닮아 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서면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자존심인 은색 그랜저가 나를 반깁니다. 1986년 이 차를 처음 뽑던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녀석을 타면 가난했던 목수 시절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보기 힘든 고물차라며 다들 혀를 차지만 내게 이 차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약속이고 내 청춘의 증거입니다. 나는 극세사 천을 꺼내 차체를 닦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집니다. 본닛 위에 내려앉은 서리를 닦아내면 거울처럼 맑은 은색 빛깔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녀석을 닦는 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영감님, 아침부터 또 그 고물차 붙잡고 계시네. 그거 굴러는가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저 옆집 청년 지훈이 놈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좁은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놈의 매연이 내 그랜저 위로 쏟아집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저 천박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땀 흘려번 돈의 가치도 이웃에 대한 예의도 없는 무법자들 같으니 나는 놈이 사라진 골목 끝을 노려보며 걸레를 쥔 손에 힘을 꽉 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맞이하는 것은 텅 빈 거실의 정막뿐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수년 거실. 한 구석엔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는 내가 직접 짠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 누일 곳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도착한 아들의 문자 메시지는 내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빌라 그냥 처분하시죠. 그 돈으로 손주들 유학 좀 보내주세요. 부모의 안부보다는 집값의 향방이 더 궁금한 자식놈. 내가 평생 대못질하며 모은 전 재산을 그저 현금 뭉치로만 보는 모양입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냄비에 남은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 억지로 넘깁니다. 까끌까끌한 밥알이 혀끝을 맴돌며 목구멍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서글픔이 밀려오지만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씹어야 합니다. 내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듭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이 깔린 마당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잠기가 짐승처럼 밝은 나는 안방에 누워있으면서도 마당의 미세한 공기 흐름을 느낍니다. 사각. 내 소중한 그랜저의 문고리를 만지는
조심스러운 금속의 마찰 소리.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전을 울리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내가 향한 곳은 거실 구석의 낡은 공구함입니다. 그곳에는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묵직한 장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나무 자루를 쥐는 순간 내 굳은 살 박인 손바닥에 서늘한 전율이 흐릅니다. 이 장도리는 수천 개의 못을 박아 집을 세웠고 때로는 썩은 나무를 도려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해야 할 일은 내 요새를 침범한 쥐새끼를 잡아내는 일입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을 소리 없이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마당, 내 그랜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차 문을 따려는 검은 그림자. 나는 놈의 등 뒤로 한 걸음씩 다가가며 장도리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 인생을 훔치려 드는 놈은 그게 누구든 이 장도리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이 도둑놈아. 남의 인생에 함부로 손 떼면 손목지 날아가는 거 모르냐? 내 서늘한 목소리에 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돌린 놈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옆집의 그 배달 청년 지훈이었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어린 놈과의 기묘한 만남이 내 인생 마지막 공사의 서막이 될 줄은. 낡은 그랜저를 지키려던 노인의 고집이 한 청년의 인생을 다시 짓는 설계로 이어질 줄은 말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옆집 놈이냐? 내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식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내 그랜저 문짝에 바짝 붙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청년. 낮이면 오토바이 매연을 뿜으며 내 고요를 깨뜨리던 그 기세등등하던 지훈이 지금은 제 목숨줄이라도 잡힌 듯 꼴사납게 엎드려 있습니다. 놈의 손에는 조잡한 드라이버 하나가 들려 있었고 내 손에는 40년 세월이 녹아든 묵직한 장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 정적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내 신성한 내 집을 더럽히려는 쥐새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낮에 나를 돈 취급하며 무시하던 내 자식 놈들의 얼굴이 이 녀석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놈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거친 시멘트 벽에 긁히는 놈의 낡은 점퍼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옵니다. 말해봐. 내 차가 탐이 났어?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네가 만만해 보였나? 내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는 장도리의 그 단단한 쇠머리를 지훈의 턱 밑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놈의 살결에 닿자 지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아니요. 돈이 필요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영감님, 제발요. 놈의 변명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정? 이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눈물 없는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역시 평생을 현장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때로는 무시당하며 이 집 한 칸과 차 한 대를 지켜왔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저 어린 놈이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놈의 손에 들려있던 드라이버를 빼앗아 마당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며 내 가슴 속의 분노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치려 들었으면 네 인생도 내놓을 각오를 했어야지. 나는 장도리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지훈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놈의 머리통 대신 놈이 기대어 있던 담벼락의 벽돌을 내리찍었습니다. 그 바람에 벽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반동. 이것은 70년 세월 동안 살기 위해 버텨온 늙은 목수의 마지막 자존심이 내뿜는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경찰 따위 안 부른다. 나는 지훈의 멱살을 낚아채 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70 노인의 아기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버티며 몫으로 살아온 세월이 내 소나기에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나는 지훈을 골목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힌 놈이 윽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웅크립니다. 다시는 우리 집 담을 넘지 마라. 니놈 그림자라도 이 대문을 넘는 날엔 그때는 이 장돌이가 이뼈를 부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나는 놈의 코앞에 침을 뱉고는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막이 끝나는 소리처럼 육중하게 들렸습니다. 마당에 홀로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은 화끈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내 은색 그랜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물차 하나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내가 미친 노인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차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닙니다. 먼저 간 아내와의 약속이고 내 자식 놈들이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내 평생의 피땀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으니 그제야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며 통증이 몰려옵니다. 나는 장도리를 다시 공구함에 넣었습니다. 나무자루에 밴 내 손땀의 냄새가 유독 진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대체 왜 이리도 노인의 마지막 안식처에 가혹한 것일까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닫고 밥을 찬물에 말아먹겠지요. 하지만 오늘 밤 내 요새를 침범했던 그 청년의 공포에 질린 눈망울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습니다. 그것이 놈에 대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비애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옹고집 영감이라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것을 그냥 좀 봐주지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혀를 찰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요새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이 세상은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문을 걸어 잠근 어젯밤의 냉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달래며 마당으로 나서니 대문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절박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대문을 열지 않은 채 낡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의 그 도둑놈 지훈이의 누나라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오른 눈과 빨갛게 터진 손등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계세요? 제발 한 번만 저 좀 만나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낮게 깔리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어제. 그놈으론 부족해서 이제 누나까지 나서서 우리 집을 넘보는 거냐? 내 섯을 퍼런 호통에 여자는 대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내 심장을 건드렸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여자가 내민 것은 기름때와 땀이 절어 꼬질꼬질해진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은 전부예요. 지훈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여자가 내민 봉투를 훑어보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구겨진 5,000원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작 이 돈 몇 푼으로 내 인생의 자부심인 그랜저를 건드린 죄를 덮으려 하다니. 나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여자의 발치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돈 필요 없어. 평생 정직하게 망치질해서 번 돈으로 이 집 올린 사람이야.
너희들의 그 더러운 돈은 소금이나 뿌리고 싶으니까 당장 치워. 내 매정한 말에 여자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하니 용서해 주자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난이 벼슬이 되고 눈물이 무기가 되는 순간 세상의 질서는 무너진다는 것을요. 저는 70평생 남의 집 석가래를 올리며 배웠습니다. 기둥이 썩으면 도려내야 하고 못이 굽으면 뽑아내야 집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내 시선은 자연스레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몰아친 비바람 탓인지 지훈이네 집 지붕의 낡은 함석판이 흉측하게 들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드러난 썩은 석가래와 젖어버린 흙벽의 몰골이란. 목수의 눈에는 그 집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상태라면 오늘 밤에라도 천장이 내려앉아 사람이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지요. 지훈이 놈은 어디 있어? 내 물음에 여자가 웅얼거리며 뒤를 가리켰습니다. 전신주 뒤편에 숨어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지훈이 보였습니다. 어제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뼈만 남은 앙상한 어깨를 들썩이며 떨고 있는 꼴이 영락없는 길 잃은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놈을 향해 턱짓을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이리 와. 내 눈 똑바로 봐. 지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엉금엉금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놈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드라이버를 들고 내 차 문을 따려던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 돈으로 죄를 씻으려 하지 말고 네 몸뚱이로 갚아. 내 말에 지훈과 누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열흘이다. 새벽 5시까지 내 마당으로 나와. 내 마당 쓸고 창고 정리하고 내가 시키는 잡일 하나라도 거역하면 그날로 경찰서행이다. 그리고 저 썩어빠진 니놈 집 지붕. 내가 손봐주마. 대신 니놈이 내 보조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할 거다. 지훈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다시금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고맙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대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 나무를 바로잡기 위한 늙은 목수의 지독한 인생 보수 공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욱신거립니다. 아내를 보낸 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연장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나는 다시금 창고 속의 낡은 망치와 대패를 꺼내 먼지를 닦아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과연 옆집 지훈이는 저와의 약속을 지킬까요? 오토바이나 타면 나쁜 짓거리만 할 궁리만 하는 생각 없는 청년 아닐까요? 그때 마당문이 열리더니 옆집에서 온 지훈이가 코를 훌쩍이며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빗자루가 마당을 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서툴지만 간절함이 담긴 그 소리가 텅 빈 내 가슴속에 묘한 울림을 줍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커다란 냄비를 꺼냈습니다. 찬장에 넣어두었던 멸치 몇 마리를 꺼내 육수를 내고 직접 담근 진한 된장을 한술 크게 풉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의 곰팡이 냄새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 사는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노망난 영감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썩은 나무도 잘만 다듬으면 훌륭한 가구가 되듯 사람의 인생도 정성을 다하면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나 딸에게는 참아주지 못했던 그 기회를 저는 지금 이 도둑놈에게 주려 합니다. 이것이 저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위안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훈이 놈이 마당 한구석에서 땀을 닦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입니다. 저놈의 손에 진짜 목수의 굳은 살이 박이는 날,
제 마음속의 대못도 하나쯤은 뽑혀 나갈까요? 그렇게 약속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최 사장, 나 믿고 이 녀석 한 번만 써보게. 만약 이놈이 사고치면 내가 내 빌라 명이라도 넘겨줄 테니까. 내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자존심이 고작 이 어린 도둑놈을 위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님 동생하며 지내온 가구 공장 최 사장은 내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봤지요. 형님, 진짜 노망난 거 아니요? 저런 놈을 뭘 믿고 보증까지 서요? 형님 아드님 때 생각 안 나죠? 그 말은 벼려진 칼날처럼 내 가슴 정중앙을 찔러왔습니다. 몇 년 전 내 친아들 놈이 사업한답시고 내 인감 도장을 가져가 사고를 쳤을 때 나는 그 뒷감당을 하느라 평생 일군 노후 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그때 아들놈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내게 모진 말을 내뱉고 돌아섰지요. 그런 내가 담을 넘었던 남의 집 자식을 위해 내 마지막 남은 요새인 빌라까지 걸고 보증을 서고 있다니. 지우는 내 뒤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제 바지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 이 녀석 손을 한번 봐라.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어. 나무 만지는 놈 손이 거짓말하는 거 봤냐? 내 단호한 태도에 결국 최 사장은 혀를 차며 지훈을 공장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내 보증으로 번듯한 가구 공장의 막내 기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요새의 아침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마음은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내 마당을 쓸고 가던 지훈이의 빗자루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더군요. 지훈은 공장에서 숙식하며 주말도 없이 기술을 배우는데 매진했습니다. 가끔 공장에 들러 멀리서 훔쳐보면 지훈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패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놈의 뒷모습에서 나는 수십 년 전 처음 망치를 잡았던 나의 청춘을 보았습니다. 그 정직한 노동의 시간들, 거짓 없는 땀방울이 주는 숭고한 무게. 내 친아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창피하던 그 노가다의 가치를 이 도둑놈은 몸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달력이 바뀔 무렵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낯익은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영감님,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놈의 얼굴은 공장 기름과 나무 먼지로 꾀재재했지만 눈빛만큼은 내 그랜저의 은색 빛깔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 품에 있던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감님, 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투박하고 시뻘건 색깔의 내복 한 벌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브랜드도 아니고 시장통 구석에서 파는 거칠고 두꺼운 솜내복이었지요. 이게 뭐냐? 이 비싼 걸 왜 사와? 돈 생겼으면 누나 맛있는 거나 사줄 것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나는 짐짓 화를 내며 놈을 타박했습니다. 사실은 콧날이 찡해오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영감님. 저번에 영감님 댁에 보일러 고장나서 떨고 계시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태어나서 제 힘으로 돈 벌어서 누군가한테 선물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내복 한 벌에 담긴 놈의 진심이 내 평생을 지탱해온 옹고집이라는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나는 놈을 매정하게 내쫓듯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알았으니까 빨리 가. 내일도 출근해야 할 놈이 어디서 늑장을 부려. 당장 꺼져. 지훈이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옷을 벗고 지훈이가 사온 그 시뻘건 내복을 입어보았습니다. 내복은 조금 작았습니다. 팔목과 발목이 훤히 드러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였지요. 하지만 그 거친 천이 살에 닿는 순간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온기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보일러 열기보다 뜨거웠고 먼저 간 아내의 손길만큼이나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지어주며 살았지 정작 내 마음의 집을 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집 명의를 가져가려 했고 내 딸은 내 통장 잔고를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내 담을 넘었던 이 도둑놈은 내 시린 살결을 걱정하며 내복을 사왔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차가웠지만 내 가슴 속에 흐르는 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끝인 게야. 나는 내복 위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올린 이 작은 희망이 내 황혼의 마지막 보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는 법이더군요. 지훈이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사람답게 살아가려던 그 순간 동네에는 재개발이라는 미끼를 문굶주린 늑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과 지훈의 소박한 꿈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 강 실장이라는 작자가 지훈의 앞에 나타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과연 이 늙은 목수의 설계는 이 거친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돈 냄새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특히 평생을 가난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이들에게 재개발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지요.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 어귀에는 번들거리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코끝이 시큰할 정도로 진한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강 실장이라 불렀습니다. 놈은 인근 노인정의 노인들에게 소고기를 사고 청년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이 낡은 빌라 하나만 맡기면 번듯한 새 아파트 2채가 생깁니다. 지훈 씨, 언제까지 배달이나 하고 살 거야? 이번이 아니면 평생 밑바닥이야. 나는 놈의 번들거리는 구두와 간사한 눈빛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놈은 집을 짓는 놈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허무는 파괴자라는 것을요. 나는 지훈에게 입이 닳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무는 정직하게 자라지만 사람은 돈 앞에선 언제든 썩는 법이다. 저놈 가까이 하지 마라. 하지만 지훈은 이미 강 실장이 던진 달콤한 미끼를 깊숙이 삼킨 뒤였습니다. 지훈에겐 평생 고생만 한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에게 아파트 한 채 선물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성실하게 가구 공장을 다니며 모은 돈과 누나가 식당 일을 하며 피눈물 나게 모은 보증금. 지훈은 그 모든 것을 강 실장이 내민 재개발 투자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에 걸었습니다. 사건은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빠르게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 실장이 차렸던 가짜 분양 사무소의 문은 굳게 닫혔고 놈은 사라졌습니다. 동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린 노인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낡은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골목을 메웠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누나가 다급하게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이가 강 실장을 끝장내겠다며 칼 한 자루를 들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장도리를 챙겨 놈을 찾아 나섰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 실장의 본거지로 알려진 허름한 상가 건물 앞, 빗물에 젖은 지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놈은 칼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멈춰라. 내 호통에 지훈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놈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누나에 대한 죄책감이 놈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비키세요. 저놈이 우리 누나 돈 다 가져갔어요. 우리 인생 다 망쳐놨다고요. 지훈이 울부짖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는 칼날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의 가슴팍을 묵직한 장도리 자루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칼을 들면 너는 살인자가 되고 저놈은 피해자가 된다. 그럼 네 누나는 어떡할 거냐? 교도소에 있는 동생 보며 평생 피눈물 흘리게 할 거야. 내 일갈에 지훈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빗물에 섞인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비에 젖은 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놈의 심장 소리가 내 손바닥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약자의 박동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주먹은 짐승이나 쓰는 거다.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일단 집으로 가자. 나는 놈의 손에 들려있던 칼 대신 내 손때 묻은 장도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장도리는 집을 짓는 데도 쓰지만 썩은 나무를 파내는 데도 쓰는 법이다. 이 하레비가 네 미래는 지켜주마. 너는 네 누나 곁을 지켜라. 나머지는 이 늙은이가 다 치워주마. 폭우 속에서 나는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뺨에서 흐르는 핏물이 빗물과 섞여 내려갔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친아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때도 나는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청년의 꿈이 무너지는 꼴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더군요. 이제 이 늙은 목수의 인생 마지막 설계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강 실장, 그놈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면 나는 그 구멍에 놈의 관을 짤 생각입니다. 지훈의 잃어버린 보증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짓밟힌 평화.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나의 서늘한 설계도가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모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노인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때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내 손에 들린 장도리가 오늘 밤 따라 유독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지독한 어둠 속으로 쥐새끼들을 사냥하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늙은이의 함정이 강 실장이라는 독사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피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들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빗물에 젖어 생쥐꼴이 된 지훈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놈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가 서린 놈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강 실장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창고로가 튼튼한 쇠사슬과 자물쇠를 가져왔습니다. 영감님, 이거 놓으세요. 저놈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지훈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나는 놈을 창고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기서 머리 좀 식혀라. 니놈 손에 피를 묻히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본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훈이의 절규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을 치고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거실 식탁에 앉아 손때 묻은 장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친아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도 나는 이렇게까지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녀석이 왜 이렇게 내 가슴을 헤집어 놓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놈의 굽은 어깨에서 과거의 내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연장을 휘둘러 세상을 원망하곤 했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무너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도 무너진 내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훈이만큼은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놈은 이제 막 목수일을 배우며 사람 냄새를 맡기 시작한 새싹이니까요. 지훈아, 똑똑히 들어라. 주먹은 짐승이나 쓰는 거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안에서 날뛰는 놈에게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내가 그 칼로 저놈을 찌르는 순간 저놈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고 너는 파렴치한 살인자가 된다. 저놈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다. 법을 아는 놈들은 네 분노를 이용해서 너를 파멸시키려 하는 거야. 안에서의 소동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너는 네 미래만 생각해라. 굳은 살 박인 그 손으로 다시 나무를 만지고 누나를 보살펴야지.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엔 내 평생의 자부심이자 요새인 평화빌라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얻기 위해 내가 박은 못이 수십만 개여 흘린 땀방울이 수천 리터입니다. 내 친아들 놈이 그토록 탐냈지만 끝내 내어주지 않았던 나의 유일한 유산. 나는 그 권리증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를 훑어내려가는 내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나는 목수가 아니라 사기꾼을 잡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 실장, 그놈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지요. 그놈을 잡기 위해서는 놈의 탐욕이 멈추지 않을 만큼 거대한 미끼가 필요합니다. 내 집, 내 요새, 내 인생 그 자체인 이 빌라를 미끼로 던질 생각을 하니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청년의 인생을 다시 지어 올릴 수만 있다면 벽돌수만 장으로 쌓은 이 집쯤은 기꺼이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라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치밀한 덫의 설계도였습니다. 강 실장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 그리고 놈의 목덜미를 낚아챌 법적인 올가미.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은퇴한 법무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나네. 사람 하나 담글 관을 짜려고 하는데 자네가 도면 좀 검토해주게. 밤은 깊어갔고 내 손에 들린 펜은 장도리보다 더 묵직하게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창고 안은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아마 지훈이도 지쳐 잠이 들었겠지요. 나는 문틈으로 지훈이의 잠든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은색 그랜저가 달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은 집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차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일 강 실장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놈의 탐욕을 이용해서 놈의 관뚜껑에 마지막 대못을 박아줄 작정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평화빌라 등기권리증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종이 몇 장 속에는 내가 40년 동안 마신 시멘트 가루와 손가락에 박힌 수만 개의 굳은 살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첫 벽돌을 쌓으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자식놈들이 탐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지켜온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 권리증을 낡은 서류 가방에 담고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는 포수처럼 나는 가장 날카로운 장돌이 대신 가장 정교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강 실장의 사무실은 역겨운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장식과 가죽 소파, 그리고 공기를 짓누르는 그놈의 진한 향수 냄새.
어이구, 우리 박 선생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재개발 투자에 마음이 바뀌셨나? 강 실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놈의 책상 위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피눈물이 섞인 사기 계약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빌라 등기권리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평화빌라 아닙니까? 이 노른자위 땅을 직접 가져오시다니. 강 실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독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혀를 낼름거리는 꼴이더군요. 나는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 빌라 전체의 명의를 내 놈에게 넘겨주마. 시세로 따지면 네가 친 사기 금액의 2배는 될 거다. 대신 지훈이의 빈 문서와 이 동네 사람들한테서 뺏은 사기 계약서 전부와 사람들한테서 받은 보증금 지금 여기서 내놔라. 강 실장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영감님, 지금 그 애송이 하나 살리겠다고 이 금싸라기 건물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 내가 정리하겠다는데 말이 많구나. 받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해라. 놈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주파나를 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 뜯어낼 푼돈보다는 번듯한 빌라 한 채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였겠지요. 강 실장은 서랍에서 지훈이의 차용증과 동네 사람들의 계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어르신은 통이 크시네요. 자, 여기 서류들입니다. 투자금은 제가 찾아가서 직접 전해드리죠. 그놈은 미리 준비해둔 불법 증여 계약서를 내밀며 펜을 건넸습니다. 나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 펜 끝에서 내 40년 인생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아비의 재산을 생면부지의 사기꾼에게 넘겨주다니 아마 나를 당장 정신병원에 가두려 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한 청년의 꺾여버린 청춘은 그 무엇으로도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요. 나는 계약서 하단에 내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한수. 내 이름을 적는 순간 평화빌라의 벽돌 하나하나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강 실장은 내 사인이 끝나자마자 가로채듯 계약서를 챙기며 껄껄 웃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겁니다. 놈은 승리에 취해 내가 건넨 서류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훈이와 동네 사람들의 서류 뭉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네 거다. 하지만 명심해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집에서 편히 잠들긴 힘들 거다. 강 실장은 내 경고를 노인의 마지막 발악쯤으로 여기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내 등 뒤로 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서명한 그 계약서가 놈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복수라는 건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나는 놈에게 내 집을 준 것이 아니라 놈이 스스로 들어갈 화려한 감옥을 지어준 것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때로는 법을 가장 잘 아는 놈이 법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지요. 나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퇴한 법무사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게. 쥐새끼가 미끼를 아주 맛있게 삼켰네. 밤 공기가 유독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는 낡은 그랜저에 몸을 싣고 지훈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이 할애비가 네 미래를 샀다.
내가 지어야 할 진짜 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남은 것은 놈의 탐욕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는 저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사기꾼에게 주고 오다니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목수의 설계는 결코 허투루 짜이지 않습니다. 강 실장, 내 놈이 내 집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될 것이다. 철컥. 차갑고 둔탁한 금소금이 정적을 깹니다. 강 실장의 번들거리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그것은 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금소금보다 경쾌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당신 미쳤어? 당신 집도 이제 끝이야. 내 명의로 넘어왔다고. 강 실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발악하며 나를 향해 침을 뱉으려 했습니다. 나는 놈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진 안경을 천천히 벗어 보여주었습니다. 니놈이 내 집을 강탈하기 위해 협박하고 불법 계약을 강요한 모든 순간이 여기 담겨 있다. 목수는 도면을 그릴 때 기둥 하나, 못 하나 허투루 배치하지 않는 법이지. 니놈이 들어올 관은 내가 아주 튼튼하게 짜두었으니 이제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된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정직하게 제 손으로 집을 지어본 노인들은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를 쳐내야 건물이 바로 서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강 실장에게 빌라 명의를 넘겨주는 척하며 경찰에게 이 사건을 신고해 남모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놈이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확정적인 물증을 만들기 위해 나는 내 인생의 전부인 빌라를 기꺼이 제물로 던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당 전원이 체포되었고 놈들이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와 사기 계약서 뭉치들이 경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훈이의 빈 문서와 동네 어르신들의 피눈물 섞인 계약서들이 불태워지거나 환수되는 장면을 보며 나는 비로소 굽었던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승리는 없는 법이더군요. 강 실장을 확실히 잡아넣기 위해 진행했던 그 불법 증여의 과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기 피해액을 환수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내 빌라는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한 이 집은 법적으로 경매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함께 작전을 짰던 법무사 친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40년 목수 인생의 결정체. 아내와 함께 벽돌을 나르고 자식 놈들 대학 보낼 때도 끝까지 지켜냈던 나의 요새 평화빌라. 그 건물이 이제 내 손을 떠나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기둥과 내가 직접 짠 찬장의 모서리들, 코끝을 스치는 옅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흙벽의 향기가 나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내 친아들이 알면 거봐라. 노망난 영감이 집구석 다 말아먹었다며 내 얼굴에 침을 뱉겠지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곳엔 이제 막 잠에서 깬 지훈이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놈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떨고 있다가 경찰차 사이로 누나가 울며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감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놈들만 잡아가면 되지 영감님 빌라는 왜 뺏기셨어요? 나는 지훈이의 흙먼지 묻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제의 그 차가운 장돌이 대신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지훈아,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네 인생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어. 이 하레비는 집을 잃었지만 대신 사람 하나를 얻었다. 그거면 됐다.
지우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놈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평생의 유산을 잃어버린 날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벽돌수만 장으로 쌓아 올린 건물보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청년의 심장 소리가 더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는 저를 보고 패배한 노인이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 최고의 집을 지었습니다. 비록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한 청년의 가슴 속에 정이라는 이름의 대들보를 세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 정든 요새를 비워줘야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으로 다시 황혼의 길 위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제 낡은 그랜저 차키와 손때 묻은 장도리는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일군 나의 요새, 평화빌라를 떠나는 날입니다. 짐이라곤 낡은 공구 가방 하나와 옷가지 몇 벌이 든 보따리가 전부더군요. 텅 빈 거실에 서서 벽면을 쓸어내리니 내가 박았던 대못들의 머리가 손바닥을 간지립니다. 박한수 수고했다. 이제 이 집도 너를 놓아줄 모양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도 고집불통 영감탱이도 아닌 내 이름 박한수 석자를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자식놈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거면 진작 우리한테나 주지 그랬냐며 전화로 온갖 저주를 퍼붓더군요. 피부치라는 것들이 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나는 집을 잃고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대문을 나서는데 지훈이가 누나와 함께 앞을 막아섰습니다. 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내 바지춤을 붙잡는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집까지 잃으시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참회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놈의 어깨를 툭 치며 주머니에서 묵직한 물건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장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색 그랜저의 차키였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라. 장돌이는 정직하게 땀 흘려 살라는 내 명령이고 이 차는 네 미래로 당당하게 달려가라는 내 응원이다. 지훈이는 차키를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영감님, 저 같은 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놈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놈의 영혼을 닦는 비가 될 테니까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네 청춘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란다. 나는 집 한 칸을 잃었지만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를 지어 올렸다. 몫으로서 이보다 더 근사한 작품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놈의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곳엔 이제 막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한 거칠고 단단한 목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되더군요. 이 녀석은 이제 절대 남의 담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진짜 남자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지훈이와 누나를 뒤로하고 낡은 임대주택으로 향하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멀어지는 평화빌라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홀가분하게 웃었습니다. 강 실장 그놈은 아마 평생 감옥에서 내가 짜준 법의 관 속에 갇혀 지내겠지요. 사기당한 동네 분들의 돈도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 동네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 한 장 남지 않은 빈털터리 노인이 되었지만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대들보를 세워주고 내 이름 박한수로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의 이긴 복수극이자 설계도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벽돌과 시멘트로 쌓은 차가운 집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랑으로 지은 따뜻한 집입니까? 저는 이제 작은 임대주택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장도리는 지훈이에게 주었지만 내 가슴 속엔 여전히 세상을 바로 세울 설계도가 가득하니까요. 오늘 제 판단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린 이 설계가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 황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의 박한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